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커널 기반 학습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VM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인 입력 공간에서 선형 분리가 가능함을 가정을 하고 마진을 벗어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리니어 케이스이면서 하드 마진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하고 목적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해당하는 목적 함수를 통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프라이멀 문제를 만들고 듀얼 문제로 변환한 뒤에 최적화를 구하는 방식까지 같이 유도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마진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리니어 케이스인데 하드 마진이었는데 이 하드 마진이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마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는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분류 경계면과 검정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마진들이 이제 보일 때 지금까지는 우리 쪽 기준으로 해서 마진을 넘어가는 객체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보시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진에 해당하는 이 케이스가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드 마진 케이스를 적용을 해보면 어떤 선을 그어도 마진이 안 나옵니다. 분류 경계면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는 노이즈라는 게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드 마진 케이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허용을 해주냐, 정 안 되면 모든 객체가 우리 쪽 마진 안쪽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제약식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허용을 해줍니다. 넘어가는 것을 예외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외를 무조건 허용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정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자면 이만큼이 페널티예요. 여기 있는 요만큼이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이 페널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페널티라는 것은 마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색 쪽 마진이 요 마진이니까 이만큼이 지금 페널티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 마진은 여기에 있으니까 마진에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가 페널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면요. 어떤 객체가 파란색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 A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A는 학습 과정에서 페널티가 부여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A는 인퍼런스 과정에서 오분류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습 과정에서 페널티가 부여되느냐? 그렇습니다. Yes입니다. 이만큼이 페널티가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인퍼런스 과정에서 오분류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예요. 왜냐하면 분류 경계면인 실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케이스들 볼게요. B 케이스하고 C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B하고 C는 Q1과 Q2가 모두 Yes예요. 왜냐하면 아예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A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분류 경계면 기준으로는 정분류되는 쪽에 있지만 마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쪽 마진의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제약 요건은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페널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이제 그 페널티에 대한 가중치를 페널티에 대한 이제 페널티와 마진에 대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조정하는 가중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CSVM과 나중에 보면 NUSVM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안 할 건데 이 기준은 CSVM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NUSVM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목적 함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함수는 아까 원래 하드 마진에서는 뒷부분이 없었지만 이제 항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여전히 마진의 최대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예외를 허용하긴 하되 되도록이면 마진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C라는 게 마진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텀과 그 다음에 이 마진을 넘어가는 페널티를 얼마만큼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컨트롤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제약 요건을 보면 제약식을 보자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인 하드 마진 케이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1 마이너스 크 사이 i 그리스 문자로 크 사이 i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 사이 i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 크 사이 i는 어디에 주어져 있느냐? 페널티, 그러니까 마진을 벗어나는 애한테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마진을 벗어나지 않는 객체들한테는 크 사이가 그냥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값 기분은 뭐냐면 x하고 y들은 주어져요. 그러면 미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제 파라미터가 뭐냐면 선형식 선형 분류기를 위한 w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찾아야 돼요. 이거는 리니어 케이스 그 하드 마진 케이스랑 똑같아요. 또 한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각 크 사이 i들을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 바로 C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찾아가든지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찾아가는 값이고요. X와 Y가 주어지는 값이고 그걸 통해서 W와 B와 크 사이 i라는 미지수를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1에서 했던 절차를 그대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 보는 것처럼 우선은 라그랑지안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문제의 목적 함수 앞에 있는 두 텀이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두 가지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각각의 객체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던 제약식이 바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크 사이 i라는 페널티 텀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도 대응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란색의 초록색 식에 해당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알파로 표시를 하고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크 사이 i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제약식들에 대응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뮤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i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누락한 게 있는데 뮤 i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가 미지수를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KKT 컨디션을 구하는데 최적해가 가져야 되는 조건을 구하는 데 있어서 원 문제의 미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씩 또 해볼게요. 이거 다 지우면서 지워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 보면 2분의 1과 2가 사라지면서 W만 남죠. 그리고
W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 지워넣으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서메이션 알파 i, yi, xi만 남습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커버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b라는 미지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b가 걸려있는 파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서메이션 알파 i, yi 곱하기 b 얘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b에 대한 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분을 편미분을 하면 b만 사라져서 서메이션 알파 i, yi는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아요. 남은 게 뭐냐면 크사이 i에 대한 미분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첨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크사이 i들에 대해서 제약식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사이 i가 가지고 있는 텀들을 한번 보면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 곱하기 서메이션 크사이 i니까 크사이 i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만 남느냐? c만 남죠. 크사이 i 또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면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크사이 i하고 대응하는 게 알파 i니까 마이너스 알파 i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크사이 i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뮤 i 남습니다. 결국 여기 보는 것처럼 C에서 알파 i를 빼고 뮤 i를 빼면 0이더라. 이게 최적해가 갖는 조건이고요. 이거 뒤에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우선은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듀얼 문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볼게요. 자, 빈 페이지에다가 제가 한번 같이 써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하나씩 써보자면요. LP 문제는 2분의 1의 W의 제곱 플러스 C i는 1부터 n까지 그 사이 i 빼기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빼기 1 플러스 그 사이 i 빼기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뮤 i 그 사이 i입니다. 자, w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 의해서 w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xi 였잖아요. 이걸 이제 w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듀얼 문제는 2분의 1에 서메이션 i, 서메이션 j 뒤에 n 안 쓸게요. 위에 알파 i, 알파 j, yi, yj, xi, xj가 됩니다. 더하기 c 곱하기 서메이션 i의 그 사이 i 나오고요. 빼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지금 똑같이 하는 거죠. 알파 i, 알파 j, yi, yj, xi, xj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이번에는 알파 i, y하고 b가 해당하는 부분이 빼기 b의 서메이션 i의 알파 i, yi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i와 마이너스 1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서메이션의 알파 i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알파 i와 제일 뒤에 그 사이 i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서메이션 i의 알파 i 그 사이 i가 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뮤 i 그 사이 i가 남죠. n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 지금 같은 항목인데 상수만 다르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LD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서메이션 i, 서메이션 j,
알파 i, 알파 j, yi, yj, xi, xj 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최적화식에 의해서 서메이션 알파 i, yi는 0이었기 때문에 이거 0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서메이션 플러스 i, 알파 i가 되겠고요. 그 다음 파트가 재밌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따로 한번 써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끄집어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쟤네들을 끄집어내면 서메이션 i에 대해서 c 빼기 알파 i 빼기 뮤 i 곱하기 크사이 i예요. 근데 앞선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멀 문제 최적화의 조건이 이 파트가 0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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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져서 0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듀얼 문제는 얘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얘만 살아있고 대신 알파 i하고 뮤 i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미지수이기 때문에 c 빼기 알파 i 빼기 뮤 i는 0이다. 이 부분만 남는 겁니다. 이거를 st such that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바꿨으면 뮤 i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 i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제일 클 때 가질 수 있는 값이 c예요. 이 부분으로 바운드가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멀 문제를 듀얼 문제로 만들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듀얼 문제의 목적 함수는 똑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하드마진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크사이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뭐만 바뀌었느냐면 제약식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바뀌어요. 아까 원래 하드마진 케이스에서는 알파 i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끝났는데 알파 i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알파 i의 상한값이 바운드가 되는 게 이 소프트 마진에서의 이제 특징입니다. 결과적인 특징이고요. 이것도 역시 알파에 대한 2차 그 컨벡스 함수이기 때문에 최적화, 최대값, 극대값이 어디인지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해석이 굉장히 재밌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볼게요. KKT 컨디션에 의해서 제약식과 그 제약식에 대응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의 곱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라고 설명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0이면서도 둘 다 0이 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과 아까 보여줬던 요 C 빼기 알파 I 빼기 뮤 I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라는 최적화의 조건, 그리고 역시 크사이 I에 대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인 뮤 I와 크사이 I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야 되면서 곱하면 항상 0이어야 된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보는 이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를 보면 알파 i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KKT 컨디션, 제일 위쪽의 KKT 컨디션에 의해서 이 말은 yi에다가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빼기 1 플러스 사이 i는 이거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파 i가 0이니까 이거를 편의상 기억, 니은, 디귿 조건이라고 할게요. 니은 조건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알파 i가 0이니까 뮤 i는 c라는 값이 나옵니다. 뮤 i가 c이기 때문에 디귿 조건에 의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크사이 i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크사이 i가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yi의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빼기 1은 크사이는 0이니까요. 이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마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바로 지금 반짝이는 것처럼 마진 밖에 있는, 여기서 색깔을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이 1번 케이스예요. 자기 쪽 마진에 있는 애들. 이게 케이스 1입니다. 자, 공간이 좁으니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 보고 있습니다. 알파 i가 0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C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니은 케이스의 조건에 의해서 mu i는 0보다 큰 어떤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C에서 알파 빼고 mu 빼야 0이 나오는데 알파가 C는 아니니까요. C보다 작으니까 mu가 non-negative인 positive인 어떤 작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mu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크사이 i는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때문에 알파에 대한 조건 때문에 기억 이 KKT 컨디션에 의하면 yi의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빼기 1 플러스 크사이 i가 0이어야 돼요. 왜냐? 알파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크사이 i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0으로 날아가죠.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0이라는 뜻인데 이게 0이라는 뜻은 yi의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가 정확하게 1이니까 이게 결국은 마진 위에 있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 아까 케이스 1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케이스 2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얘 빼고 마진에 있는 마진상 점선상에 있는 애들만 케이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케이스 2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C일 때예요. 알파가 C일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하고 있습니다. 알파 i가 C이면 니은에 의해서 알파 i가 정확하게 C니까 mu i는 0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mu i가 0이라는 상황은 디귿 조건에 의해서 크사이 i는 0이 되면 안 되는 0보다 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가 합쳐지면서 무슨 상황이 되느냐면 yi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크사이 i 요걸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사이 i는 0보다 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케이스냐면 페널티를 받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친 녀석들이 바로 현재 이 페널티를 먹는 녀석들이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케이스 2와 케이스 3를 합쳐서 서포트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서포트 벡터가 알파의 값에 따라서 마진 위에 있는 녀석들이냐 아니면 마진을 벗어나는 녀석들이냐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egularization cost C는 결국은 마진과 그 마진의 넓이와 마진을 벗어나는 그 페널티를 트레이드오프,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컨트롤하는 지표값인데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값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개념적으로 보자면 C가 크다라는 얘기는 C가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크사이 i라는 값을 non-negative 크사이 i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C가 크다, C를 크게 잡는다. 이거는 크사이 i를 되게 작게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 상황이면 마진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C를 작게 잡으면 크사이를 조금 이렇게 넓게 허용을 해주면서
마진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W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니까 마진 값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마진 폭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W가 작아질 수 있으니까 마진 값을 이제 크게 주게 되는 것이겠죠. 이걸 그림상으로 보면 왼쪽은 코스트가 100일 때고요. 오른쪽은 코스트가 10일 때인데 100일 때와 10일 때 동일한 데이터셋인데 분류 경계면의 기울기가 좀 달라진 거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진 폭이 보는 것처럼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크게 잡혀 있고 이거를 넘어서는 페널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조금 더 너그럽게 많이 허용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여전히 입력 공간에서 선형 분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두 가지죠. 아무리 해도 입력 공간에서 비선형으로 분류를 하는 게 더 낫고 그러면서도 소프트 마진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SVM이 풀고자 하는 궁극적인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이 아닐 경우에 그랬을 때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어떤 매핑, 차원을 옮겨주는 함수가 존재한다. 그걸 이제 매핑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파이x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거는 좀 더 저차원 공간에서의 인풋 벡터를 고차원 공간에서의 피처 벡터로 바꿔주는 매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2차원 데이터의 왼쪽을 보면 XOR 문제죠. 서로 대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같은 범주일 때 이 범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직선 분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X1과 X2라는 두 개의 항목을 받아서 지금 이거는 아래 2차원인데 이거를 6차원으로 바꾸는 이런 매핑 함수가 명시적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x1 제곱, x2의 제곱, 루트 2x1, 루트 2x2, 루트 2x1, x2, 1 이런 이제 그 매핑이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6차원을 다 그릴 수는 없지만 x2라는 차원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네 번째 차원이 되겠죠. 이 차원과 x1, x2 다섯 번째 차원을 단면을 그려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왠지 보인 것처럼 선형으로 분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저차원 공간상에서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고차원으로서의 매핑을 유도해서 그 고차원 공간상에서 선형 분리가 가능하면 그 공간에서 SVM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SVM의 난리니어 케이스에서의 목적입니다.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원래 공간에서는 X1과 X2에 대해서 그 초록색 원에 해당하는 안쪽이 빨간색 범주이고 바깥쪽이 파란색 범주라면 이 2차원 공간상에서는 선형 분류를 통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세 번째 축을 만들어요. x1과 x2에다가 x3는 x1 제곱 더하기 x2라는 세 번째 축을 만들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원의 꼭지 모양, 꼭지점 쪽에 빨간색 점들이 모여 있고 밑면 쪽에 이 종의 이제 밑면 쪽에 파란색 점들이 모여 있으면 중간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그 기준값에서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 공간에서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치환된 공간에서는 선형 분리가 가능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SVM의 세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결국은 마진을 크게 함으로써 라지 마진이니까 일반화된 성능, 리스크를 줄이자, 캐퍼시티 톰을 줄이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너무 선형 분리는 너무 이 유연성이 없으니까 좀 더 플렉서블한, 다시 말하면 임의의 모양을 갖는 바운더리를 생성할 수 있는 SVM을 만들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확보 또는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변환을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한 분류 경계면을 만들자. 여기 보시는 이러한 예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선형 공간에서의 입력 공간, 원래 공간에서의 선형 분류가 불가능한 점을 피처 스페이스, 좀 이제 변환된 공간에서 선형 분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예시들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2차원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함으로 인해서 변환된 공간에서 선형 분리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이제부터 우리는 x 대신에 파이라는 매핑 함수가 있어서 파이라는 함수는 x를 r의 d차원이었다면 파이 x는 r의 대문자 d차원으로 가는데 당연히 d보다는 대문자 d가 더 큰 이러한 변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objective function 그대로 나타나고요. 보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파이 x만 바뀌었어요. 원래 케이스 2에서는 파이 x가 아닌 그냥 x였는데 그게 그냥 변환된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x로 바뀐 겁니다. 이것 빼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프로블럼 이용을 해서 KKT 컨디션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나오고요. 이걸 듀얼 문제로 풀어보면 지금 현재 보이는 식과 같은 가장 밑에 있는 식과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원래 케이스 2에서는 xi 트랜스포즈 xj였지만 변환된 케이스 3에서는 non-linear 매핑된 케이스에서는 파이 xi 트랜스포즈 파이 xj로 바뀌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커널 트릭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알고리즘인데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당황스러웠으면 트릭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는 파란색 부분들을 원래 문제를 한번 보면 이 목적 함수 또는 최적화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xi와 xj가 내적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냐면 xi와 xj가 있다. 이것을 파이라는 매핑을 통해서 먼저 매핑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당하는 공간에서 내적을 해서 xi 트랜스포즈의 xj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만약에 xi와 xj 입력 공간에서의 두 개의 정보를 받아서 어떤 함수를 씌웠을 때 이게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내적과 같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파이라는 매핑 찾지 말고 k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자라는 게 커널 트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널 트릭이 이제 그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generalized inner product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여기서는 한번 보실게요. Z 트랜스포즈 Z를 이제 커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X라는 거를 Z 파이 X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건데 원래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 x1, x2를 1, x1, x2, x1의 제곱, x2의 제곱, x1, x2 이렇게 6차원으로 바꿔보면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커널 함수는 여기서 보시는 1 더하기 x1, x1 프라임, x2, x2 프라임, x1의 제곱, x1 프라임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우리가 이 앞서 보여줬던 k라는 이 함수식 자체를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없이 변환하는 함수 없이 혹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면 요 k라는 커널 함수를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폴리노미얼 커널인데
1 더하기 x 트랜스포즈 x 프라임의 전체 제곱으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들을 써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봤던 것에서 앞에 루트 2가 들어가는 것만 좀 다르지 상수항이 있고요. 각 항의 제곱항이 있고요. 각 항 그대로 나오고 두 개 곱한 거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까 지금 생각을 했던 x를 아래 2차원이었는데 파이 x를 아래 6차원으로 옮긴 다음에 그 공간 하에서 파이 x 트랜스포즈 파이 x 프라임을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k라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함수에 의해서 x와 x 프라임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같아질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 k라는 함수 1 더하기 두 벡터의 내적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이러한 함수는 2차원을 6차원으로 매핑을 시켰을 때 내적을 계산하는 하나의 함수로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은 파이 x인데 요 파이 x 없이 입력 데이터만을 가지고 파이 x 내적 파이 x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의 패밀리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함수가 갖는 조건만 커널이라는 그 고차원 공간에서의 내적이 갖는 특징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함수 패밀리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매핑을 하지 않고 그냥 해당하는 커널 함수를 갖다 쓰자. 이게 커널 트릭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면 이제 폴리노미얼 커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더하기 D차원에 해당하는 벡터들에 대해서 상수항 Q를 하면 이 스케일을 통해서 Q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고차원으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고요. 몇 차원까지 매핑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걸 무한정 확장시킨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가우시안 커널 또는 RBF 커널입니다. 이거는 여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커널을 쓰면 파이썬이든 뭐 여러 그 패키지에서 감마를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원래는 가우시안 커널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x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의 패키지들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감마로 치환을 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건 참고삼아 알아주시고요. 이 커널 함수를 익스포넨셜 커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수함수의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k는 0부터 이 첨자 보세요. 무한대까지로 지금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우시안 커널을 쓰면 유한 차원의 벡터를 이론적으로는 무한 차원의 공간으로 매핑시킨 상태에서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이제 뒤에서 가지게 될 건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공간에서 RBF 커널을 썼을 때 그 공간에서 선형 분류기가 쉐터할 수 있는 거는 차원이 D니까 D 플러스 1차원이니까 무한대의 개수를 무한대의 점들을 쉐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한대의 점을 쉐터하는 순간 뭔가 어떻게 보면은 VC 디멘전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VC 디멘전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널 트릭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는 k라는 함수를 찾자. 이 k라는 함수는 역할이 무엇이냐? 원래는 차원을 매핑을 먼저 한 다음에 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내적 전에 원래 데이터 입력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차원이 옮겨진 공간상에서의 그 내적을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굳이 매핑 펑션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계산 연산의 효율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Mercer's condition이라는 거를 만족을 하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어떤 패밀리의 함수들도 커널 함수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플렉서블한 이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됩니다. 커널 트릭이 가져야 되는 조건을 한번 이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이 어떠한 시메트릭 펑션에서도 그리고 이제 스퀘어 인테그러블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L2 스페이스에서 적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커널 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 펑션 패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증명이 되어 있는 그 초반에 첫 번째 꼭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커널 함수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한 사용 가능한 커널 함수입니다. 첫 번째, 시메트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파이 xi 내적 파이 xj는 내적이니까 파이 xj 내적 파이 xi랑 같아야 되죠. 이 말은 k xi, xj는 커널 함수 xj, xi랑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메트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항목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이제 이게 결과물이 되겠죠. n by n 매트릭스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positive semi-definite. 다시 말하면 이 매트릭스, 커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x라는 벡터에 대해서 x, k, x 트랜스포즈 했을 때 죄송합니다. x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벡터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positive semi-definite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시키면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커널 함수로서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커널 함수의 형태로서는 다항 함수인 폴리노미얼 함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2 시그마 제곱분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2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감마로 쓰거나 또는 2 떼고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감마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시그마와 감마가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만 이해해주면 돼요. 그걸 가져다가 나중에 해석할 때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폴리노미얼 커널, 가우시안 커널, 그리고 뭐 시그모이드 커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리니어 커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리니어 커널이라는 것은 케이스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입력 공간에서 선형 분류를 해야 되니까 보이는 것처럼 마진을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폴리노미얼 커널의 디그리가 2일 때, 그러니까 승수가 2일 때 그리고 5일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조금 더 비선형의 분류 경계면을 찾아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마진을 벗어나는 케이스들이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리니어 커널을 사용을 했을 때 코스트가 달라질 때 이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코스트가 0.01일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트가 0.1, 1, 0.05, 0.5, 10 이런 식으로 커질수록 마진 자체도 굉장히 좁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RBF 커널을 사용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RBF 커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선형 분류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검정색 실선이 분류 경계면이고요. 파란색과 빨간색 실선이 마진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서포트 벡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코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마진 폭이 되게 좁아지면서 해당하는 그 분류 경계면의 모양이 훨씬 더 꼬불꼬불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고요.
RBF 커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커널 위스라고 하는 시그마 또는 감마로 표현을 했을 때를 보면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그마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객체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와의 거리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 반경이 넓은 건데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우시안 분포가 굉장히 뾰족한 봉우리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가 작으면, 다시 말하면 커널 위스라고 하는데, 그 커널 위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이 분류 경계면이 꼬불꼬불해질 것이고요. 이 커널 위스가 크면 클수록,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분류 경계면은 선형에 가까운 이제 그 단순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표시가 감마로 되어 있죠. 감마가 작다라는 얘기는 시그마는 크다라는 얘기고요. 감마가 크다라는 얘기는 시그마가 작다라는 얘기니까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꼬불꼬불한 분류 경계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SVM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RBF 커널과 감마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표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할 때 그리드 서치를 하게 되면 코스트가 이제 커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로 표현을 할게요. RBF에 시그마가 커지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류 경계면은 복잡하니까 분류 경계면의 복잡도의 증가는 이 방향이 될 것이고요.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류 경계면이 복잡하니까 시그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류 경계면의 복잡도가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가 작고 코스트가 클수록 이걸 합쳐보면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분류 경계면의 복잡도가 높아짐. 이 방향이, 이 화살표 방향은 분류 경계면의 복잡도를 의미합니다. 복잡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코스트, 이 그림 좀 작은데 하나씩 살펴보세요. 코스트가 1일 때와 코스트가 100일 때 각각의 시그마, 커널 위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거의 개별적인 객체 하나하나를 둘러싸는 분류 경계면에서부터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형에 가까운 분류 경계면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시그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시그마가 같을 때는 코스트가 작으면 마진이 좀 넓어지는 걸 보이는 반면에 코스트가 크게 되면 마진이 굉장히 좁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VM의 아키텍처를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SV를, 서포트 벡터를 마치 인공신경망의 노드처럼 생각을 해서 주어진 객체들이 이제 새로운 객체가 들어오면 해당하는 객체와의 커널 함수를 더하고 거기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사인, 부호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디시전 바운더를 보면 XOR 문제에서도 RBF 커널을 쓰거나 아니면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 등고선이에요. 각각의 범주에 속할 함수값, 사인 그 fx 값들의 등고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는 막혀있는 동그라미 또는 세모들이 바로 서포트 벡터가 되고, 실제 분류 경계면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 검정색 막혀있는 도형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예시들도 참고 삼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이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SVM의 소프트 마진 케이스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